예, 이제 이 유전자, 문제에 대해서 제임스 왓슨이 경고했던 것처럼 복제 인간을 향한 모든 시도는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강연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멈추질 않죠. 새로운 것을 향한 또 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왓슨 이후에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또 추적을 좀 해본다면, 또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선 이제 왓슨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인간이 그냥 단지 기계에 불과하다, 크릭이 얘기한 것처럼 단지 그냥 DNA 배열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유전자 조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기계가 무슨 말하겠어요. 기계는 조작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든지 막을 수 있는 길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기에 이게 저항하는 거지,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과학적 발전에 대하여서 무조건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의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간과 그 사회는 점점 조작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조작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작이라고 할 때 아까 문화적인 거,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 조작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는데, 자크 모노가 말하기를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적인 존재지, 거기 무슨 우연적인 존재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적성 존재하겠어요? 우연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목적성이 인간에게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자크 모노의 입장에서의 인간의 가치는 각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나는 나의 가치를 내가 선택한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불안한 기반이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는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엘리트들에 의하여서 조작 가능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조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조작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더 퀘슬러라고 하는 1983년에 이 죽은, 그러니까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약품을 개발하여 인간을 어떤 안정의 상태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이 약물을 통하여 인간의 수준을 높인다. 이 사람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과거로부터 세 가지 두뇌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이 사람 진화론자니까 인간이 세 가지 두뇌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파충류의 두뇌가 있고, 말의 두뇌가 있고, 그리고 독특한 인간의 두뇌가 있다. 그래서 이 두뇌들 사이에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의 두뇌는 매우 공격성이 있으니까 이 두뇌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약물을 통하여서 조종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약물 조종이 다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화학약품을 통한 안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약물에 의하여 조작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정신질환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약물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지만 그것만 의지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함께해서 영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힘을 또 길러야 된다. 다 사용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초안정제. 그래서 마치 이전에
새로운 신세계에서 이야기했던 LSD 마약을 아침에 수돗물을 통해서 다 하나씩 먹자라고 했던 그 제안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초안정제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물을 통해서 조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캔사스 대학의 산부인과 과정이었던 커미트 크란치, 지금 이분이 1923년생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나올 때 아직 살아 계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69년 10월에 출생 억제 약품을 세계의 급수시설에 넣어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구 억제를 뭐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아마 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저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얼마든지 임신하지 않는 수 있는, 그래서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피임약이 과도 복용하게 되면 불임이 돼요. 불임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낳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불임이 모두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약물 과다 복용이 불임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습이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또 뭐냐면, 사실은 이제 C.S. 루이스가 말한 세계에 나타난 이런 추잡함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일 대학의 호세 델가도, 이 사람 1915년생인데 돌아가셔서 그렇죠. 그래서 호세 델가도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숭이와 간질병자의 뇌에 센서를 사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델가도는 말하기를 인간의 공격성에 대한 이 유네스코 위원회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적 성격을 처리하는 혁명, 즉 몇 년 전에 항생물질로 전염병을 치료함으로 나타난 혁명과 같이 위대하게 될 그런 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누구지 그거? 자기 뇌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어서 질병을 확인해 본다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테슬라입니까? 아니, 머스크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전체를 조작하는, 그러니까 사람 조작하는 거예요, 그 센서로. 센서 조작하는 현실이, 이게 1900 몇 년대, 60년대에 일어난 것이 지금 2000년도에는 거의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번에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이 항생 물질이 뭐였죠? mRNA였잖아요. 그죠? 그 항생 물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일반 단백질 연합인 주사랑 mRNA 주사랑, 화이자에서 나온 건 mRNA 계열 주사 약이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mRNA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요 RNA가 바로 D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RNA가 DNA가 되는. 그래서 RNA는 DNA보다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RNA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 요소 생기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서 그거를 치료하면은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쉽고 단백질이 한참 오래 걸리는데 이 RNA는 쉽고 빠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RNA를 사용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지만 그러나 빨리 이런 전염병 같은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결국 RNA 조작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다 화이자를 다 맞았잖아. 이게 우리는 다 RNA가 이제 다 그런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것에 이제 우리는 다 적용된 거고, 그걸 통하여서 다시금 제약회사는 수없이 많은 샘플을 통하여 다시금 약을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온대요. 전염병이.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올해가
올해나 내년에 전염병이 또 전세적으로 도는, 코로나 이후 5년 됐으니까.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치사율이 높으면 전염병이 되지 않는데. 응? 근데 치사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사르스인가? 뭔가 메리스인가? 메리스 때는 치사율이 40%였대. 그 전염병이 안 돼. 걸리면 다 죽으니까. 죽으면 숙주가 사라지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코비드19는 오래전에 발견된 거잖아, 19니까. 코비드19는 그 2%인가? 치사율이?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에서 나타난 그 전염병은 치사율이 50%잖아. 그러니까 50%는 전염병이 될 수가 없대.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2%, 1%, 이렇게 되는 전염병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팬데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면 이런 이미 조작된 현실 속에 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케네스 클락 같은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반공격성 알약을 복용해야 된다. 너무 공격적이고 하니까 그런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알약을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성폭력한 사람들에게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약물을 통해서 성적인 것을 조절시켜야 된다라고 하죠. 이거 모든 게 조작하는 거지. 이것도 공격성도 조작,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유전자 발견으로 가능해진 거지. 유전자 보니까 이 공격성 있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유전자가 아주 이제 TGCT인가 그렇잖아, 유전자별. 거기 어떤 것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공격성이 나오니까 그걸 조절시킨다. 여기에 다 나타나. 알약을 조작하는. 되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러셀리는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철저한 심리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특별히 뭐냐면, 그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 알약을, 매번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심리검사를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거잖아.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겠지. 심리검사 조작이 가능하겠지. 여러분 MBTI에 벌써 다 넘어갔잖아. MBTI 넘어가듯이 심리검사라는 게 매우 담당하지만 요즘은 아마 기업들마다 다 기업 안에 그런 심리검사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 큰 기업만 가도 검사할 수 있는 병실이 다 있더라고. 치료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공격성이다. 그럼 공격성을 죽이는 일을 조작하는 거고. 이 사람이 너무 침착하다. 그럼 좀 올려야 되잖아. 템포를 올려야 되는 것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본연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해진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유전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작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문제는 뭐냐면은 셰퍼는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뭐냐? 첫째는 누가 통제자들을 통제할 것인가? 그지? 나를 통제하는 사람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왜? 네. 커피 마셔. 커피 마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누가 이 나를 통제하는 그 통제자를 통제할 것인가? 그죠? 알약을 주는 사람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 알약을 주도록 허락한 사람은 정부일 거 아니야, 정치인일 거 아니야. 정치인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아주 큼직한 생각이지. 뿐만 아니라 뭐지? 둘째,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반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주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 경계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은 우리는 각자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선이 있잖아. 이 경계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작된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야. 세 번째, 만일 인류가 현대인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면 사람의 생물학적 연속성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조작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 연속성 어떤 가치가 있을까? 진화론적 가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조작하면 되는데, 조작으로 가면 되는데 무슨 이런 생물 다양성 연속성은 가치가 있나?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질문 던지는 거야. 오늘 고민해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전자적 조작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세상 지금 너무 끔찍하고 다음에 중국은 뭐 인체 실험 다 하고 있잖아. 뭐 인체 사람들 뭐 머리를 떼가지고서 다른 사람 머리에 이식하고 그것도 하고 있잖아. 참나 진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현실 쪽에서 막 일어나. 팔다리 잘라서 붙이는 건 이게 아주 이제 쉽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하여 나타난 인간의 생명성, 이 존중성은 다 파괴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기계라라는 의식을 가진 가능해요. 그럼 중국은 왜 가능할까? 중국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잖아. 인간은 뭐다? 물질로 되어져 있어.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지 않고 인간에게 물질이야. 물질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한시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이 인간관이 얼마든지 그러한 실험을 강하게 하지. 근데 미국은 못하는 게 뭐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못하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기계냐, 물질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지. 그러면 과연 그런 세상이 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인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시대, 예를 들면 쌈 쌍둥이 분리수술하는 거, 이런 건 참 대단한 기술이지만 한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안 그러세요? 이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야. 그러면 현대인의 조작을 행하는 것 중에 이런 유전자적 조작만 있는가? 가장 실질적인 우리를 조작하는 게 뭘까? 그게 미디어입니다. 대중문화가 우리를 가장 많이 조작하지. 현대인을 조작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들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에 너무 많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의하여서 형성되어진 인간들이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뭐 네이버로 통한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미디어에 이미 다 접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중매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발레리 타르시스 제7병동인데 러시아에서 정치범들이 정신병동에 갇혀서 재조종되고 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비인격이 되어 정신병동에 갇혀 더 이상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을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정부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가다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시켜서 사회로 내보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심각한, 아무나 원하는 대로 데려가니까 최근에는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법을. 그러니까 이런 통제하는 거지. 사실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조작한다라는 건 참 서글픈 일이지. 조작을 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중매체가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예를 들면 여러분 TV에서 요즘 우리는 먹방이 유행이잖아. 먹방을 보면은 먹고 싶잖아. 괜히 TV에서 라면 먹으면 라면 먹고 싶다 그러잖아. 잠재의식 영향을 주는 거야. 지금 아예 대놓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화면이 돌아가잖아. 지금은 한 라면이 몇 프레임이야? 이걸 아니 그래도 그래? 60. 그래? 옛날에는 18, 24였거든 프레임. 딱지 프레임이 쫙 나가는 게 한 장면이. 그래서 이게 카메라 이걸 찍었을 때 그러면 왜냐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한 장면. 그러니까 그 장면 프레임이 싹 지나갈 때 중간중간 뭘 집어넣냐면 코카콜라를 집어넣으면 음료수를 하나씩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미 이 안에 있는 거야. 싹 지나가면 그 놀라운 실험 결과는 그거를 하고 나온 뒤에 사람들이 다 그 음료수를 찾는다는 거지. 그냥 지나갔어. 빠르게 지나간 거야. 그런데 사람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 영향을 줘서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데 요즘은 아예 이제 중간 광고도 하고 아예 피해를 집어넣잖아.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냥 극중에서 같이 왔다 가면서 야 뭐 음료수 하나 먹어. 그 지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뭡니까 이거 커피 캔디인가? 커피코. 이거 진짜 많이 나는 거야. 안 보이시면 모르지만 보는 저 입장에선. 그러면 이런 것들 자체가 보면 가면은 뭘 골라?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그거 한번 먹어본 적도 없는데 야 캔디 사와 그런 커피코를 사온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게 미디어라고. 그런데 그 미디어는 사실은 뭐야? 다 조작된 거잖아. 다 편집된 거잖아. 그지? 나한테 보여주는 거는 진짜가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얼굴은 정치인들의 말은 다 편집된 거잖아. 그 이면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마치 편집된 것이 그 사람인 것처럼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영화나 모든 미디어는 편집의 미술이고 편집이 정말 무서운 거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미장센이 그래 중요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딱 여기서 찍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여기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이 자크브노가 너무 오래 있네. 없습니까? 그럼 끄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매체가 우리를 정말만 조종합니다. 잠재의식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도 이게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반문화 운동가들이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편집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 유튜브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이제 잔인하게 나쁘게 되었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이런 대중매체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는 그러니까 극우와 극좌를 만들어낸다고. 가짜뉴스에 우리는 일종의 가짜뉴스로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사실은 다 편집된 거잖아. 그죠? 모든 영상은 다 편집이잖아. 우리 실제를 보는 게 아니잖아. 여행 프로그램 다 편집이잖아. 편집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편집되지 않은 상황들을 본다. 우리처럼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집된 것에 의하여 조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디어,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뭘 이렇게 하냐면 그 방송문화협회, 뭐 방문진, 뭐 이런 어떤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권력자들은 자기 편으로 가지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체가 사실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매체를 잡으면 조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방송 때문이 아니야. 한쪽에서는 이전 정부가 조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조작하려고 지금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싸우는 거라. 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부 이 미디어 대중매체는 정말 중요한 게 그 시대 엘리트들의 세계관이 가장 잘 반영된 게 미디어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층, 엘리트층, 권력자층이 세계관이 가장 투영된 게 어디다? 바로 예를 들자면은 미디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는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보고 있던 걸 또 보여주지만 대중매체, TV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으니까 뭘 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니드를 찾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게 니드가 뭐야? 우리 시대에 대중매체 가장 많이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 보겠어요. 여행 프로그램 가장 많아.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네. 지금 뭐야? 니드가 거기 있는 거지. 근데 그 여행은 전부 다 뭐야? 편집된 거잖아. 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거 사실은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답니다. 뭐 뉴스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냥 컴퓨터도 중립적이지 않죠? 그죠? 컴퓨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 이 컴퓨터에 나타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슈퍼가 이 인터넷 거대 인터넷 세상을 몰라서 안타까운데, 컴퓨터가 이제 이 8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막 나올 때 시점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1984년 이후에 84년, 88년 요때 이후에 이제는 이 전산들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80년대 초반에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세상이 미국의 국방부에서 풀려지면서 활성화되어진 시대였으니까 잘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 컴퓨터도 인터넷 세상도 다 조작됐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 편집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편집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전체주의적 세력들이 이 인터넷을 점령한다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점령하고 싸우고 있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세상에 이들이 점령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자면은 요 뒷부분을 보게 되면 마지막이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전체주의적 권력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용 가능한 조작적 기술들이 우리 국가에 이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요 부분 있죠? 그죠? 오케이. 거기 한번 같이 읽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조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유전자적 조작, 대중매체적 조작, 그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 조작.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룻밤의 변화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더 철저한 개인 통제와 개인 조작을 향한 지도력의 교묘한 경향을 생각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상대주의 시대에 어떻게 계속 늘어가는 통제와 조작에 대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선을 그을 것인가?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개념에 빠져 있다. 그래서 덮쳐오는 압력 속에 그리고 불편한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진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떤가?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에 등장할 수 있다. 미국의 한 고위 공무원이 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입법적 독재는 행정적 폭정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변화 가능한 법률의 개념과 법원의 법률을 만든다는 생각할 때 조작적인 권위주의 정부 사법부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변화 가능한 법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점점 권력의 핵심을 이것을 일러 제국주의적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행정부의 독재, 사법부의 독재, 입법부의 독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런 어떤 이 정부의 어떤 권위가 우리 사회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 정치권의 조작에 의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은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를 들자면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이 올라와서 행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업이죠. 스포츠 사업, 스포츠, 그다음에 뭐죠? 칼라 TV 미디어, 그죠? 그리고 향락, 이걸 통해서 독재에 대한 것들을 다 희석화시키는 조작을 감행해서 사람들이 와, 우리에게 프로스포츠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칼라 TV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걸 허용해줘. 그거로 그냥 독재라고 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아주 사악한 죄악을 희석화시키려고. 그 모든 정권이 다 똑같다. 법을 통해서 우리를 조작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입법이 우리를 조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그 입법이 자기들의 목을 메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입법 어떤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하면 그게 바로 진리인 줄 알고 있고. 이게 참 이런 신대에는 살 수 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성경적 거기 봅시다. 시작.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또한 2차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성경적 기도가 합의를 이룬 나라에 주는 특별하고 광범위한 자유를 준다. 하지만 이 자유는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분리될 때 혼돈을 향한 파괴의 힘이 된다.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에릭 호퍼의 말처럼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를 향한 열망이 자유를 파괴한다. 그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우익이나 말이나 좌익이나 말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두 가지 길을 따른 우익이든 좌익이든 어디서나 시작했건 상관없이 권위주의적 정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과는 동일할 뿐이다. 엘리트 권위주의는 전체로 사회의 형식을 강요하여 사회가 혼란에 이르지 않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 평양과 풍요를 향한 욕망에서 무관심해서 그리고 어떤 정치 체제, 사업, 그 일상사의 기능을 확고하게 하려고 질서를 열망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함께 노마가 행하였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아무 관계가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뭐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얻는 자유인데 성경적인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자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기반 위에서 얻는 질서와 자유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지만, 왜? 기반이 있어요. 기반이 무너진다. 성경적 합의가 없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기반이 해체가 된다면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 자유가 무한정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서 있는 자유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질서를 누가 만들겠어? 엘리트들이. 조작 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파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질서를 파괴할 때. 질서가 자유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때 좌파나 우파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좌파나 우파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결과는 다 동일하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엘리트들의 조작을 좌파나 우파나 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황제의 국가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여기 있는 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막 짐이 그리고 신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에다 복종하는 세대가 되는 거지. 그 엘리트들에 의하여. 그래서 이 조작과 새로운 엘리트에 대한 염려를 셰퍼는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로, 그다음에 의료, 의학적인 거로, 대중매체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조작된 세력들에 의하여 우리의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조작이 우리의 자유를 가져오려면 그들의 모든 권한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기독교적 합의 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지. 미국 사회는 셰퍼가 볼 때는 그럼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되게 어렵잖아. 사실은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기가 정말 어려워. 이 다종교 사회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 이제 나중에 13장에서 대안에서 셰퍼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까 현호가 정확히 표현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미국은 기반이 있으니까 싸울 만한 힘의 근원이 좀 존재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은 왜 성리학적 체제를 포기하고 기독교 체제를 200년 전에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과연 기독교가 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